저희 경제민주주의 21에서 내일 9월 13일이죠. 내일 목요일 2시에 남부지검에 수요일 남부지검에 고발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려고 오늘 유튜브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국내 최고의 가상자산 전문가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한 분 우리 변 대표님 모셨고, 그리고 예변님 모셔서 우리 변 대표님께서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꽤 오랜 기간을 추적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 추적을 단초로 해서 내일 이제 카카오 주요 임직원 그리고 관계사분들의 임원분들 고발을 할 텐데요. 오늘 먼저 우리 예변께서 준비해 주신 PPT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한 15분 가량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변 대표님이랑 또 우리 예변님 저랑 이렇게 편하게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먼저 그러니까 카카오의 클레이라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냥 사실관계를 평가 이전에 한번 이제 보신 다음에 그런 식의 사실관계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그냥 하여튼 경제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 이걸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로 넘어가 주시면 여기 그 카카오가 어떻게 조직을 어떻게 가지고 했는지 한번 변 대표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죠? 네. 여기 카카오를 보면 일단 코인 발행 자체가 국내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 법인 그리고 싱가포르 법인 이렇게 돌려가지고 클레이튼을 발행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코인 발행 업체들이 이렇게 싱가포르 법인을 두고 진행을 했다. 코인 발행을 진행했고 코인을 판매를 했다. 이거는 큰 특징은 여기까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구조도가 이렇게 바뀐다고 보면 되는데요. 보시면 다른 부분들보다 그냥 중요한 거는 크러스트 부분하고 그리고 그라운드 X입니다. 이 두 가지의 법인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많이 언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 싱가포르 재단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클레이튼 재단이 있고, 이외에 그 페이퍼 컴퍼니, 이거는 개인 회사들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 다 K가 들어가서 K로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헷갈려요. 이거를 제가 몇 번이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들 다 되물어 보시더라고요. 헷갈려요. 맞습니다. 네, 크러스트라는 회사가 있고 클레이튼이라는 법인이 있고 심지어 얘네들은 아예 주소지가 똑같아요. 네, 주소지가 똑같은데 여기 클레이튼 이사장이 있고 크러스트 대표도 있고 크러스트 CEO도 있습니다. 정말 직책이 혼동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라운드 X는 원래는 그라운드 X는 일본 법인에 있었다가 이렇게 지금 정확히 한국 법인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 크러스트 모든 클레이가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크러스트가 가지고 있고, 여기서 다른 곳으로 클레이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실례지만 여기에서 클레이라 하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클레이튼인데 그걸 좀 줄여서 클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사업을 할 때 당연히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러스트 쪽에서는 인건비라던가 용역비라던가 개발비라던가 그런 명목으로 많은 클레이가 여기저기로 갔는데, 그 클레이들이 간 곳을 보니까 여기 크래커랩스, 크로스랩, 스러스트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회사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김범수 의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카카오 C레벨, 그분들이 실소유주로 있고, 원래는 얘네들을 처음에 지원을 해줄 때는 여기 코인 홀더들이 그렇게 의혹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 의혹을 안 가졌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키우고 있는 CIC다, 컴퍼니인 컴퍼니라면서 얘기를 하길래 당연히 크러스트 산하에 있는 자회사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많이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지분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그 김범수 측근들이 실소유를 하고 있고 카카오랑 전혀 무관한 기업이었다. 네,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건너간 금액이 거의 뭐 몇천억, 네. 몇백억에서 몇천억 수준으로 네. 엄청난 금액이 갔고 뭐 당연히 갔는데 명분이 있죠. 뭐 생태계 활성화, 예. 뭐 그 빌딩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많이 건너갔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의혹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라운드 X에 있는 임직원의 급여도 약 3년간 2천억 원 정도가 예. 들어갔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유상증자까지 하면 2천억이 훌쩍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유상증자를 했다는 게 그라운드 X의 지분을 한 96에서 97% 들고 있거든요. 예. 이미 거의 100%의 수렴하는 지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백억씩 주면서 유상증자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로 주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 취득한다고 또 주고 예. 이러면서 여기로 현금이 흘러가는데 그 현금이 다 어디서 나왔냐. 예. 크러스트에서 클레이튼을 팔아서 나오지 않았는가.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회계, 크러스트 회계에서는 그런 현금 흐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뭐 몇백억 수준이었으면 뭐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서 그렇죠.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예. 이렇게 흘러간 금액만 총 8억 개, 개당 1달러로 친다면 조가 우와. 넘죠. 예, 그런 금액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른다. 그리고 홀더들, 클레이튼 홀더들은 이게 카카오 코인이니까 예. 카카오는 언젠가 오른다라면서 계속해서 물을 타고 그냥 대출해서 그렇게 사고 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싱가포르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카카오랑 클레이튼은 전혀 다른 거다. 네. 처음에는 여기서 하고 있다가 그랬죠. 지금은 전혀 제3의 법인인 클레이튼 재단에서 싱가포르 재단에서 하고 카카오랑 이제 끊어버리고 뭐 명분은 있습니다. 네. 국내 규제가 너무 심해서 끊었대요. 네. 네, 국내 규제가 너무 심해서 끊었고 이제 클레이튼은 카카오 코인도 아니고 한국 코인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인들의 홀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피해자만 더 많은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카카오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가가치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는 네.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 배임 횡령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다 싱가포르 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에서 싱가포르 회사로 자금이 흘러갔습니다. 이건 국가적 차원의 이런 국부 유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예. 다시 한번 보충을 드려볼게요. 결국에는 이 클레이라는 거를 100억 개를 발행을 해서 그걸 팔면 이제 그게 돈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제 물론 뭔가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서 사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키 포인트는 뭐냐면 그 클레이를 누가 팔아서 돈을 가졌느냐예요. 네. 이거를 그렇죠.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회사로 그 돈이 들어갔다면 근데 회사가 뭔가 매출을 올린 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여기 핵심 포인트는 그 클레이를 클레이튼 사업을 한다고 하는 어떤 카카오의 몇몇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가지고 그 다음에 팔았을 때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거지 전혀 그 돈은 카카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카카오의 사업이 아니라 그냥 카카오의 브랜드를 팔아서 몇 명이 이득을 본 구조다. 이제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쭉 계열사들을 만들어서 싱가포르 법인에서 100억 개를 발행한 거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파는 족족 사실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카카오는 특이하게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발행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클레이튼이라는 회사는. 네. 사람들이 클레이튼이라는 데서 뭐 싱가포르에서 발행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잘 몰랐죠, 처음엔. 왜냐하면 이 클레이 사업이라는 거는 그라운드 X라는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 X에서 하는 블록체인 사업이라면서 네. 크게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건 뭐냐? 결국 여기서 발행한 클레이들을 집행을 하면서 그거를 자금처럼 쓰면서 뭐 투자도 해가지고 서비스도 개발하고 이런 일일 텐데 맨 처음에 이제 그라운드 X에서 그거를 막 사업을 한다고 크게 이제 떠들다가 2022년에 카카오에서 대대적으로 싱가포르로 진출한다. 싱가포르의 교두보를 만들어서
해외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유치하고 이제 그라운드 X가 사업을 하지 않고 크러스트에서 사업을 할 거라고 굉장히 선전을 하고 그 당시에 크러스트에 김범수 핵심 인재들이 모인다 막 이러면서 이걸 숨긴 게 아니라 엄청 선전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크러스트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새로 사업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코인은 뭔가. 언제 발행한 거예요? 근데 2020. 코인은 예. 이미 2018년도에 발행해서 한 차례 여기서 발행을 100억 하였고. 개가 네. 여기 쌓여 있고 예, 예. 이 100억 개가 쌓인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자기네들끼리 나누기 위해서 갑자기 이거를 크러스트로 이름만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러스트가 2022년에 사업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거기 뭐 기사만 찾아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2022년도에 새로 만든 회사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2018년에 만들어서 그 코인을 갖고 있던 클레이튼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크러스트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부터 크러스트에서는 사업한다, 해외 사업한다,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할 거다라고 내세워서 자기들이 이제 발행해서 가지고 있던 이 코인을 누군가 제3자에게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니까 투자를 할 회사들에게 줄 명분을 만든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실상은 그게 제대로 된 회사들한테 투자를 해서 그 회사들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면 오늘날 이 문제가 안 나왔겠지만 2022년도에 사실 그렇게 개발된 서비스는 없고 이 크러스트에서는 투자를 한다고 엄청나게 코인을 밖으로 뺐는데 이 밖으로 뺀 코인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보니까 그때 막 2022년도에 핵심 인재들이라고 갔다 온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자기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다 투자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실도 이제 뭐 그렇게 하고 거기서 개발된 서비스는 없고 그리고 이것도 이런 누가 무슨 회사를 세워서 무슨 코인을 얼마나 받았는지 자체도 알린 게 아니라 그런 이렇게 코인을 트랜잭션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 지갑으로 들어간 것 같다 이건 뭐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밝히는 식으로 해서 밝힌 거죠. 즉 갖고 있던 코인을 우리들끼리 나눠가지고 개인적으로 팔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회사 이름을 바꾸고 투자를 한다라고 홍보를 크게 한 다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회사를 다 차려서 그냥 다 나눠 가졌더라. 지금 보면 여기는 하나도 집행 내역 같은 게 공개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이게 추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지 않아도 코인 경기도 안 좋은데 2023년 초에 이제 우리는 이제 크러스트에서 하던 사업을 이제 다시 클레이튼 재단으로 완전히 넘기겠다라고 하고 이제 넘긴 거죠. 그러니까 2018년부터 발행해서 하던 거를 2022년도에 자기네들끼리 실컷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이 되니까 이제 크러스트는 사업을 전부 클레이튼 재단으로 넘겨. 클레이튼 재단은 이제부터 가버넌스 카운슬들끼리 하는 거고 이건 탈중앙화야 라고 하면서 이제 탁 손을 털어버렸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클레이튼 재단은 카카오 법인과 아무 계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 재무제표나 이런 거 검사할 때 하나도 나오지 않고 카카오에서는 이제 사실상 완전히 먹튀를 한 거죠.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거의 습자지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가 한번 요약을 그러니까 요약의 이름을 빌린 두 전문가분들께 제가 한번 검증을 이 20분 되는 시간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한번 검증을 받아볼게요. 평가를 해주시고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거 역시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가 사모펀드 사건이다 뭐 기타의 사건들을 바라보듯이 결국은 자금의 흐름 여기에선 코인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큰 범주로서의 카카오 그룹에서 코인을 발행을 하였고 이 코인은 넓은 범위에서 이 카카오라는 회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 그룹에. 그런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쫓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코인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2018년 이후 줄곧 발행해 오다가 카카오의 자산이었던 코인이 최종적으로는 카카오와 단절된 채로 김범수 회장의 측근들의 개인 회사에 지금 뭐 속된 말로 몰빵이 되어져 있다. 그 과정에서 일대의 카카오가 누려야 할 여러 가지 투자 유치의 목록 또 투자의 명목으로 코인을 발행해서 시장으로부터 소위 개미로부터 수천억 자칫
조 단위의 돈을 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카카오 내에 머문 것이 아니라 몇몇 측근들의 손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네, 한 60점? 그런 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은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온 거를 사는 투자자들이 자기가 산 것보다 오르기를 기대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상당히 투기적인 행위지만 그래도 회사가 계속 뭐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런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내가 투자를 했다는 말이 될 텐데 이 클레이라는 가상자산의 숫자가 한정이 됐고 이게 시장에 나오면 나오는 만큼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시장에 나오는 이유가 제대로 된 무슨 서비스 개발을 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줘서 그 사람이 그 클레이를 먹는 대신에 자기가 서비스 개발을 했다. 이러면 이제 투자자들도 뭔가 이 생태계가 발전하니까 갖고 있던 클레이를 뭐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한 가격에 저도 쥐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엉뚱한데 결국 줬다는 그렇죠. 거는 실제 저 사람들한테 투자를 했을 때 말이 주는 명목이 투자인 거지 뭔가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변창흠 씨가 그런 면에서 사실 구체적인 그래서 입증을 찾은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추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은 면면을 보니 전혀 거기에 무슨 개발이나 이러고 할 만한 서비스들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자 그냥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다 팔아버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주주뿐 아니라 그 투자자들이 그렇죠. 직접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봤는데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순식간에 누구든지 뭐 4명만 모이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가상자산이 이와 같은 시장에 저희들이 시민단체가 고발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였었냐면 그와 같은 가상자산을 카카오라는 뭐랄까요 소위 레퓨테이션을 빌어서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결과적으로 공모의 형태를 띈 거죠.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와 같은 막대한 부들이 최종적으로는 상당히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일부에게 김범수 회장의 측근들에게 다 가 있더라. 근데 이제 이게 보통 김치 코인들 다 이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저희가 코인들을 그런 것들을 다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만 대기업조차도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를 못 건드리면 사실 큰 도둑을 못 건드리면 이제 작은 도둑을 잡을 명분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사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 한 번만 그러면 하나 질문만. 아까 우리 변 소장님께서 이것은 한국에선 안 되고 이 싱가포르에서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와 같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게 금지되어져 있습니까? 실제법으로? ICO가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코인 판매에서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어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국 코인이라고 알려진 그런 코인들을 보면 다 뭐 싱가포르 아니면 홍콩이라던가 또 다른 뭐 몰타 이런 곳에 법인을 두고 발행을 주로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연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발행해서 자기네 나라 국민한테 막 팔아도 가만두느냐? 그거는 전혀 잘못 알려진 거예요. 싱가포르에서는 자기 나라에 와서 발행만 하고 남의 나라에서 파는 거는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근데 자기 나라 국민한테 팔 때는 이미 공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모 규제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기 가서 발행만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안 건드리는 거죠. 근데 싱가포르이 그런 식으로 테라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사건이 터지면서 국제적으로 욕을 좀 먹게 되니까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는 자꾸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해외에서 팔기만 하는 거.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피해는 없지만 뭐 우리는 좀 일 처리해주고 돈 벌면 좋긴 좋은데 계속 국제적으로 좀 원성을 사니 해외에서만 파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거는 이제 규제를 해야겠다고 해서 규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카카오가 이런 소식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2022년에 얼른 이거를 하고 2023년에 정리를 한 데는 그런 배경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말씀들 우리 두 분 전문가 말씀 들으니까 제가 훨씬 이해 정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한 말씀만 덧붙이면 쭉 저도 이걸 추적해 보니까 말씀하신 나라별 규제 그리고 뭐 사실 싱가포르도 조세 피처 구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회계 처리 기준에 지금 사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랄까요 이리적인 내지는
뭐 규제되어진 회계 처리 기준이 지금 없거든요. 나라마다 막 이렇게 자꾸 변동하고 그 틈들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뭐랄까요 편법적인 거래, 자칫 탈법적인 거래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럼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잠깐만요. 이거 다음 페이지 혹시 한번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런 거죠.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잔뜩 발행해 놨어요. 그 다음에 뭔가 하진 않고 자기들만 자꾸 팔아서 네. 잔뜩 버는 걸 이제 한마디 좀 먹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위메이드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 카카오의 그 구조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회사가 직접 파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직접 물론 이제 이걸 다 시장에 팔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유통해주는 이런 중간 업체를 통해서 결국 환전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건 회사가 이거를 직접 팔아서 지금 원성을 사고 있는 게 위메이드라고 본다면 하이퍼리즘이라는 곳은 회사인가요? 네 여기도 이제 중개회사? 여기는 예. 이제 이런 거를 주로 해주면서 이렇게 여기서 크게 블록딜이나 이런 걸 해주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의 많은 물량을 처분할 때 자기가 직접 업비트나 비싸면서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업자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USDT를 네. 받고 이 업자가 이제 시장 거래소에 예. 팔아서 결국 일반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오긴 예. 하죠. 근데 어쨌건 이 회사가 직접 파는 단순 구조가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카카오 자체가 이걸 팔아서 돈을 들어온 게 아니라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천사 역할을 한 거죠. 나눠주기만 한 거예요. 자기 측근들에게. 네. 그래서 이 측근들이 이렇게 팔았다. 그런 면에서 이게 구조가 좀 다를 뿐 네.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거를 한번 이해를 하면 이제 이걸 요약을 하면 아까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자회사로 해서 여기서 크러스트라는 곳에서 결국 이게 원래 클레이튼이었는데 이름을 크러스트로 나중에 바꾼 거잖아요. 여기서 100억 개를 발행을 하고 지금 이거를 그라운드 X에서 사업을 한다고 처음에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그쵸 클레이튼이란 자기 자신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직접 집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이제 자기 사람들한테 클레이로 돈으로 준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심을 더 크게 쓸 수 있죠. 자기는 클레이만 준 거죠. 그리고 이 자회사인 그라운드 X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3년 동안 2천억 상당을 막 이렇게 주고 또 클레이로 넘치는 돈들을 증자도 하는 건 그건 돈으로 박았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주고 그렇게 하고 실컷 하고 나서 지금 와서는 클레이튼 예. 재단으로 이제 운영권을 완전히 넘기면서 아까 모른다고 하는 시기죠. 네. 그러면 결국 받은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클레이는. 네. 클레이를 발행한 건 여기지만 이제 다 여기로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는 저기 아까 블록딜 업자를 통해서 여기서 다 돈을 챙기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봤을 때 약간 문제라고 생각했는 게 사람들이 하시는 부분이 상장하기 전에 프라이빗 세일로 예. 자기들끼리 이제 굉장히 싼 가격에 팔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몰래 판 건 아니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뭐 자금 모집해서 그때 얼마 한다고 그랬죠? 3천억 달러? 네. 네, 3천억 달러를 모집한다고 해. 네. 이제 2018년도 하반기에 막 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왜 그 주식 상장할 때 상장 전에 미리 파는 거 있잖아요. 네. 기관들한테. 예. IPO. IPO 할 때. 그 IPO는 누구한테 얼마 했는지가 공개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누구한테 얼마 했는지 끝까지 공개는 안 했지만 뭐 대표의 인터뷰 이런 거를 추정해 보면 이제 2019년에 그런 말 하거든요. 작년에 1,000억 모았고 올해 또 1,000억 들어간다는 네. 등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추정해 보면 지금 1,500억에서 크게는 3,800억 정도까지를 이제 이때의 돈을 1,500, 거죠. 3,800억은 원이네요, 단위가. 네네 예, 예. 원을 여기는 수천억 개. 그렇죠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됐냐면 요 돈은 수천억 원. 그쵸. 이거도요? 네네. 다 원하네요. 단위는 원이네요. 수천억 원. 예, 어. 예. 요게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아까 클레이튼이 발행자였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예. 사업을 그라운드 X가 예, 하니까 예.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인 회사로 그래야겠죠. 이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때 돈으로 안 받고 저도 USDT랑 뭐 저기 뭐죠 그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이런 걸로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걸로 받은 건 아무튼 그게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대금 들어온 게 어디로 가느냐 그거가 문제예요. 그게 하나 큰 문제고. 예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회계사로서 잠깐 끼어들면 예. 크러스트와 그라운드 X의 ICO 결과로
1,500억에서 3,800억의 행방이 보여야 되는데 저도 뒤로 너무 크러스트 그라운드 X 보시면 저희들이 다 쫓아가 봤거든요. 일본 기업 공시도 쫓아가 보고 뭐 싱가포르도 이렇게 공시라고 하긴 뭐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쫓아가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래서 이게 좀 의문의 영역입니다. 근데 네. 그때 덤 대표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뭐라고 거기서 일단은 전 사실 확인은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 당시에 다니던 직원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금액들은 크러스트하고 그라운드 X에 나눠졌다. 그렇겠죠. 그때 어떤 식으로 나눠졌냐면 예. 크러스트에 직원 몇 명이 있고 그라운드 X 직원 몇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은 몇 명에 비례해서 나눠 가졌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회사로 들어갔는지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어쨌든 크러스트 그라운드 X 쪽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보통 IPO 이런 걸 하면 회사를 운용하는데 투자금을 모집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ICO도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데 돈을 모집을 한 거예요. 모금을 한 건데 그 돈을 뭐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디 가고 그 돈들은 다 어디 가고 뭐 매사에 클레이튼을 팔아서 뭐 운영비, 예. 뭐 노드 그러니까 서버 비용 이런 것들 인건 비용 이런 것들을 싹 다 클레이튼 팔아서 운영을 했으니까 그 전에 돈은 어떻게 얼마나 받았고 어떻게 집행되었냐 이런 식으로 의문이 많은 거고 저기서 지금 최대 3,8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3억 달러 규모의 ICO를 한다. 네. 그리고 정확히 얼마가 팔렸는지 얘기가 나오지 네. 않았고 1.1억 달러 한 1,500억 정도는 이미 팔았고 예. 추가로 판매할 거다. 이 예. 정도 그 흔적밖에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인데 거기서 내부자에서 주장하는 말은 3억 달러 팔고 싶었는데 팔지 못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 ICO를 팔려고 배정돼 있던 코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3억 달러를 채우지 못했으면 네. 그 남은 물량은 또 어디 갔는가?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 남은 거는 누구한테로 갔는가? 그게 의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코인을 상장하기 전에 프라이빗으로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 것도 있겠고 네. 또 진짜 누구 제3자들 그때 초기 투자자 이런 사람들한테 예. 막 싼값으로 네네. 팔았죠. 그 사람들은 그때 그 돈을 받았으면 솔직히 돈을 벌었을 텐데 예. 아주 프라이빗한 거니까. 근데 그 프라이빗한 투자자들한테 싸게 팔았지만 그래도 그때 들어온 돈 자체도 원령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1,500억 이상이다. 근데 그 돈을 크러스트랑 그라운드엑스 직원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직원 머릿수당으로 이렇게 해서 뭐 6대 뭐 몇 대 몇으로 나눴다는데 어쨌거나 그게 회사로 들어가서 사업 자금을 쓴 게 아니라 결국 그 직원들 개인적으로 했다는 건지 했다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이걸 횡령이 아니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X의 행보를 보면은 이렇게 들어온 돈을 예를 들면 위메이드는 믹스를 판 다음에 뭘 샀죠 회사 그 이름까 이미 갑자기 썬데이 토즈. 썬데이 토즈를 뭐 1,800억인가 샀잖아요. 현금을 주고 현금을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 그라운드 X랑 여기는 그런 식으로 돈을 쓴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계속 그 다음에도 여기 보유되어 네네. 있던 클레이를 그냥 오로지 투자로만 줬고 그렇습니다. 이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비스 나온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는 정말 돈은 어디로 간 거죠. 예. 그래서 이 돈이 어디 간 부분과 이거를 나눠줘서 팔게 한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봤어요. 다음 장표에 보면 이제 법적으로 그 다음이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이거는 사실 횡령하고 사기라는 게 이제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이제 쓴 건데 횡령은 이제 직원이 몰래 도둑질하는 거고 배임은 회사 명의로 뭐 진짜 계약을 하면서 비싼 값에 준다든지 투자를 막 한 명목을 빼간다든지 약간 이런 예. 거잖아요. 근데 이제 ICO 같은 이 돈은 실제 어디로 사라졌는지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뭐 일단 횡령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그 클레이튼에 남아 있던 코인 이제 크로스트로 이름을 더 바꿔가면서 뭐 용역비로 2천억 원, 뭐 보수 성과비로 수천억 원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서 수천억 원을 막 쓰면서 막 클레이로 다 줬단 말이에요. 네. 클레이만 준 거죠. 어쨌건 이 클레이로 준 거는
이 회사 자체이기도 하고 또 블록체인 그 클레이튼 생태계의 중요 자산인 클레이. 왜냐면 예. 클레이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막 유출이 되면 그냥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다 똥값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산을 그냥 밖으로 이게 실질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막 뺐으니까 이제 배임 행위가 성립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돈이 거의 다 많이 해외로 도피시켰고 이랬었기 때문에 왜곡한 문제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아까 그 회사 간의 여러 가지 그 것들을 보면 왜곡한 거래 문제가 많을 거예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장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여러분도 네.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라운드 엑스에서 사업한다라고 저희는 알고 음. 있었는데 사실 나중에 2022년에 재무제표가 공개된 거 보니까 이 회사에서 이제 3천억 원 받아 있었잖아요. 그라운드 원이. 예. 근데 이 회사는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름이 그라운드 원이었어요. 네. 그라운드 X로 이름 바꾼 건 나중인데 그라운드 X에서 사업한다라고 처음부터 했을 때 그럼 이 회사인가? 근데 그라운드 X라고 하면서 막 이 섞지 않고 막 섞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 간의 돈관계 같은 것도 당연히 왜곡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고 저기가 안 된 저 크래커 랩스라는 거 있잖아요. 저 크래커 랩스, 크로스랩, 스러스 이런 거 얼마 전에 뭐 세계일보에서 직접 현장 방문했더니 전부 페이퍼 컴퍼니로 공유 사무실만 하나 있고 사무실도 없는 곳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곳도 국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 다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죠? 저거는. 예, 네, 예, 싱가포르 회사인데 저기로 받았는데 저기서 그렇게 투자를 받고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저 크래커 랩스의 소유주인 정 주한 씨가 크래커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국내에 갖고 있어요. 거긴 예. 직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럼 뭔가 크래커 랩스에서 이제 클레이를 팔아서 번 돈을 음. 크래커 스튜디오에서 가져와서 쓸 때의 그런 자금 관계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버넌스 카운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실 이 블록체인은 탈주광하다 분산 원장이다 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렇죠. 처리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한다 네. 하니까 가버넌스 카운슬로 맨 처음에는 뭐 LG라든지 뭐 카카오 계열사들 넣어서 이제 그럴듯하게 해서 같이 검증한다고 데이터 했었는데 이제 그런데 막 빠져나가고 나중에 저런 크래커랩스, 크로스랩, 스로스트 이런 회사들이 막 다 넣어준 거예요. 끼워 넣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가버넌스 카운슬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아까 클레이는 맨 처음에 발행해 놓는 것도 있지만 이 가버넌스 카운슬들이 블록체인 운영할 때 보상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서 추가 네. 발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물량이에요. 1년에 3억 개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를 가버넌스 카운슬들한테 막 나눠주는데 아까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저 회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받았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그것도 이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받았으면 이제 결국 또 배임의 범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까 그 분홍색 뒤에 장표 거기 놓고 할게요. 이게 법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행하고 이런 법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예. 뭐 횡령을 하지 말아야 된다던가 배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던가 그렇죠. 자본시장법에 사기적 부정거래를 뭐 어떤 투자계약증권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예. 수단을 쓰지 말아야 된다던가 이런 범위는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지금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예. 이와 같은 코인 거래도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습니까? 자본시장법상 저 클레이를 이제 성격을 어떤 카카오에서 하는 클레이 사업에 투자하는 관계라고 보면 예. 그 징표가 돼서 투자계약 아, 네. 증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루나를 갖다가 예. 검찰에서 저기 해놓은 거랑 네. 비슷하게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뭐 이건 나중에 크래커 랩스에서 막 뭐 할 때 프로그램 쓰고 막 이런 거 부정한 수단 사용한 거 이런 게 전부 자본시장법도 되죠. 즉 법이 없다기보다 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게 그럼 안 문제인 것 되죠.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예. 알고 그 다음에 왜냐면 여기는 돈으로 구워 삶아진 온갖 학계랑 이런 데서 막 또 하시잖아요. 반발 심하더라고요. 저도 느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막 이걸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엉뚱한 말을 쓸데없이 막 그 복잡한 말을 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논쟁거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냥 돈 관계만 보고 아까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가상자산이 그냥 하나의 여기서 이용됐을 뿐이지 그 카카오 관계자들에 의해서 이게 아까 뭐 다른 횡령 배임과 본질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예. 다른 비자금 조성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돈 관계만 보고 횡령 배임 그런 거 적용해 주면 좋겠다. 즉 나라에서
야, 가상자산은 원래 다 그래라고 할 거면 아예 못하게 하든가 그렇죠. 그게 아니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허용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과 똑같이 사업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 세법, 배임 횡령, 사기적 부정거래 이런 걸 다 똑같이 적용해줘야죠. 그래야 저는 오히려 네. 옥석에 가려진다고 그래야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야 뭐 자본시장의 범주를 넘어서서 네, 우리나라 네. 뭐 전체 네, 시장의 안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네. 거창한 듯 보이지만 뭐 어떤 시장의 정의, 네. 공정성 이런 것도 네. 확보되겠죠. 이와 같은 수단들이 뭐 법의 미비로, 입법상의 미비로 인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한다라면 정말 뭐랄까요? 동관계는 법이 다 있죠. 촘촘하게. 예, 아까 그래야 되겠죠. 근데 경제 우리는- 범죄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도둑질 이런 게 누구네 집에 몇 시에 들어가서 뭘 훔쳐야 도둑질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타인의 물건 훔치면 도둑질이고 저기 이렇게 원래 형법은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야 다 될것 정해놔서 같아요. 배임이냐 횡령이냐 그래도 사기적 부정 거래냐 그건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말 정상적으로 발행했을 때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될지 이런 건 좀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거를 못 잡는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완전 사업자 논리에 이제 편들어주기인데 그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유예됐잖아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했던 말이 뭐냐? 가상자산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모든 법규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거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유예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걸 만약에 세금 걷는 것부터 만들어 놨으면 지금 이 사안에서도 국세청에서도 예. 이 소득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소득이 발생한 것 같으니까 예. 자료를 보자라고 예. 사실 다 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룰도 만들면 예. 되는데 이걸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금을 걷냐? 똑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뭐가 없는데 어떻게 배임 횡령으로 처벌하냐? 예.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예 변호사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소위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 내지는 이제 회계사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확히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세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과세권이 행사가 안 되면 이와 같은 거래가 뭐랄까요?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집정 내지는 검증이 불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뭐 2022년까지 2023년까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2023년 이전 거래가 22년에 네. 21년에 19년에 18년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데이터 자체 확보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미술품에 대한 과세도 그것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아직도 사실상 미술품에 대해서 과세가 미비한데 그렇게 되니까 과세 당국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미술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쫓아갈 만한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네. 미술품이 자칫 비자금 네. 유통의 네. 하나의 보조적인 네. 수단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학회나 세미나에서 말하는 게 진짜 말잔치고 논리적으로 너무 맞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논리로 따지면 음주운전도 아예 법을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음주운전자를 우리가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완벽하게 잡을 수 없으니까 음주운전도 그때까지는 한다. 이런 논리로 과세를 유예하더라고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카카오그룹이 시간을 벌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싱가포르에서 해외에서 판매만 하는 것도 이제 규제가 강화돼서 지금 네.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어차피 저분들은 다 해먹고 파운데이션으로 넘기고 먹튀를 했으니까 그것도 규정 적용 안 받죠. 금감원에서 뭐 가상자산 이제 회계 처리에 대해서 몇 개를 보유를 하고 몇 개를 교환을 했고 시가가 얼마고 이런 거 다 주석에 쓰라고 올해부터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23년도에는 이미 다 아까 파운데이션으로 옮기고 먹튀를 했으니까 파운데이션은 네, 아까 그렇네요. 클레이튼 파운데이션은 네. 아니죠. 카카오 네. 계열사가 그랬죠. 2024년에 정말 그렇네요. 정기세무조사 네. 받게 되는데 그땐 이미 다 정리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뭐 개인이 막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 이게 너무 큰데 크니까 못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일단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아니 너무 크니까 놔두자라고 하면 놔둘 수도 있죠. 민주주의 사회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내린 모여진 의견에 의해서 된다면 제 의견과 그렇죠. 달라도 저 네. 수긍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는 정책 방향은 사람들이 사실을 잘 모르고 그 아까 전에 막 말잔치로 해가지고 거짓말을 쳐서 막 해주니까 도저히 제가 소수에 속하는 것 같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안다면 의견이 예. 이쪽으로 정상적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하고 있던 차에 예. 저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 거래 내역을 찾아내는 것은 다르잖아요. 마치 정치인들이 돈 받았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김남국 코인이 나온 것은 차이같이. 예. 그거를 저는 윤정호 씨가 되게 오래 전부터 하고 계셨던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변 수장님이 정말 네. 제가 오늘 두 번째 뵙는 건데 정말 이렇게 치밀하게 네. 그리고 네, 정말 객관적으로 네, 잘 네. 보시는 것 그쵸. 같아요. 사실관계를 얘기를 하니까. 변 수장님 어려운 거는 해주셨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편하게 어떻게 앞으로 됐으면 네. 좋겠는지 뭐 이런 거.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 첫 번째 단계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렇게 공론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화를 시켰을 때 모두가 그걸 읽었는데도 이건 별 문제가 안 된다. 아니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할지 당연히 저는 다들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벌이 될지 안 될지 네. 그리고 처벌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세 번째로는 이게 어떤 부분이 좀 규제가 미비했는지 규제 공백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네. 아예 이 사례를 박제해 두고 예.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널리 알려져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변 수장님 말씀 너무 공감하고 제가 이렇게 이 변 수장님 말씀에 약간 뭉클한 부분이 이 코인 전문가분들 몇 분 뵙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가 전달하면 코인은 지금 규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럼 코인 시장이 죽어버린다. 근데 규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말씀한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정말 정글이 되고 밀림이 돼버릴 것 같아요. 아무런 맞아요. 네.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근데 저는 아까 그런 거 들으면은 진짜 특히 교수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에 할 때 그러면은 코인 산업이 죽으면 안 되나요? 좀 이런 산업이라면 이런 행태들은 죽으면 되죠. 죽어야 좋죠. 그렇죠. 죽어야 되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희 사실 변창훈 씨랑 낸 책의 제목이 카카오는 어떻게 코인을 파는가이지만 책을 한번 가져오셔서 그 책이 원래 풀 제목은 뒤에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게 네. 붙어 있어요. 근데 질문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경우에 덮고 넘어가려는 그 부분을 질문을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 죽었는데 잠깐만요 무슨 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식이라면 시장이 죽으면 안 되나요? 라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짓말을 시키고 뭘 덮으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화려한 말로 덮고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진짜 질문이라면 그 덮고 넘어가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따라가서 저쪽에 가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책입니다. 카카오는 어떻게 코인을 파는가? 네. 예. 카카오는 어떻게 코인을 파는가?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변 소장님과 예 변호사님이 공저자인 책이고요.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싸다 진짜 이거. 밥 한 끼 굶으면 돼. 10,000원. 네.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이제 정리를 하고 네, 우리 네. 유튜브에 원칙이 있더라고요. 40분 야, 넘어가면 예, 소리 너무- 한다고. 근데 너무 저 부럽다. 오늘 예 변호사님 우리 변 대표님 말씀 듣고 너무 이해가 빨리빨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또 내일 저희가 고발할 사건이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많은 언론도 관심을 가질 테고 또 카카오 측에 많은 반발 흔하게 듣는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거 당연히 올 텐데 저희가 또 시간 되는 대로 시청자분들과 보다 더 심화된 그런 이제 학습 공부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책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짧게 한 말씀씩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변 대표님 먼저. 네. 예. 혹자들은 제가 뭐 가상자산을 규제를 무조건 좀 부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음지화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ICO를 금지를 해도 어떻게든 ICO를 우회를 해서 하고 그리고 발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건 양지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 블록체인 산업을 밀어줌과 동시에 규제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코인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그리고 네. 미래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하고 싶네요. 긍정적인 사람이란 거죠.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저는 변호사님.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게 이런 자리가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런 엉터리 사업, 제가 카카오는 어떻게 코인을 파느냐가 진짜 어떻게라는 팩트 부분도 있지만 저런 일이 어떻게 몇 년간 이어져 왔을까? 네. 그리고 막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라는 의문이었는데 예. 그게 왜 이루어질 수 있었냐면 음. 사람들이 사실을 모르게끔 막 여러 사회적 영향력에 결국 언론 학계 막 다 동원되고 정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즉 큰 사기를 치려고 해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여러 명이 협력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는 무슨 돈이 나오고 직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이거나 협력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것도 사실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기 트랜잭션을 알려주시는 네. 분도 있고 법은 이렇게 되네요. 시민단체 쪽이랑 상의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그냥 시민이지만 지나가다가 이건 좀 이상한 것 네. 같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네.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해도 이런 문제 제기 활동도 좀 더 조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재미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해보면 커서 안 되는 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변 대표님, 예 변호사님 같은 분들의 이런 어떤 일상적인 감시 활동 이런 게 있어서 자본시장 넓게는 시장이 보다 더 정의롭고 공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 시청자분들께서 또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면 다음에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